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 주제하고도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디카 시인회의 조금 이따 제가 하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할게요. 디카 시인회의를 회장님 거대한 직함을 맡은 것도 사실은 우연이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 선택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맡은 오늘 특히 여기 와서 문덕수 선생님 기념관에 왔는데 제가 그 신문학 대학 전국 대학생 신문학 대학생들은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어디가 있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 잡지도 오늘 처음 확인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 잡지에 보니까 제 그 작품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서 인연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뭐 일반 주민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상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때 처음 제안했을 때 시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저도 사실 시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 그래서 그때 다행히 이렇게 많이 와주셔갖고 정말 시인들은 시인들끼리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반갑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하여튼 재밌게 이야기가 되고 서로 그동안의 시인들로서 깊은 담론까지는 어떻게 어쩔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시에 대한 인생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즐거워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명성하고 OST에 나오는 나가거든 알죠? 그 이야기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보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 가사 내용에서 어떤 것이 딱 지금 걸립니까? 마음에 살아가야. 예? 살아가야. 슬퍼도 살아가야지. 그 질문을 좀 더 할게요. 네. 저는 여기서 내가 이 세상을 탄영한 이유, 이 구절이 시인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점전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이 가사에서 제가 시를 쓰는 이유가 뭘까? 아까 시인들하고 만나는 것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시를 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든가 결국 우리 삶은 바로 우리가 여러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여러 목적이 있겠고 그 나름대로 어떤 지향점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 개인을 봐서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시를 쓰는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그 동학사상 제 이름이 뭡니까? 동학이죠. 그걸 강하게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학이 되죠. 그래서 제가 동학사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습니다. 동학. 네. 제가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동학사상을 접한 것은 저 본래는 전주교 신자입니다. 저기 집안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동학사상을 접하게 된 게 제가 김지아 시인의 시를 가지고 작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지아 사상의 그 중심 사상이 동학에서 나옵니다. 동학에서 나오고 새로운 생하고 대결할 수 있는 어떤 담론들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김지아 사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동학 사상을 공부한 거죠. 제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그냥 단지 공부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학 사상이 좀 나름대로 깊이 공부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동학 사상의 가장 그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려는 불연기행이라든가 뭐 이런 뭐 시천주 사상이라든가 여러 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든 것이 여기서 뒤에 선생님 제가 자료를 나눠준 게 있습니다. 뒤에 그 화결시라고 있습니다. 화결시. 화결시라고 있는데 우리 화결시는 어떤 시냐면 화결시는 바로 소은이 깨닫고 나서 하느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시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시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시예요. 거기에 19절에 이 시를 그러면 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시를 한번 지금 그 자료를 안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그럼 여기 와서 한번 읽어주세요. 나갔어. 네. 아니 뭐 이렇게 제가 시간 50분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네. 서두를 필요 없이 한자도 있고 그 무대에 올라가요. 네, 올라가서 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여기 그 한글로 된 거 말씀하세요? 읽을까요? 아니 그 다 한자도 지금 해놨으니까 명명 기호 각각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촉숙초등학교에 있는 이선숙이라고 합니다. 지명을 당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결시 명명기운 각각명 명명기운 각각명 밝고 밝은 운수는 저마다 빛나고 동독 항미 연년동 더불어 배우고 익히고 뜻함이 이와 같으니 만년지상 화천타 휘휘 늘어진 늙은 가지에 천떨기에 꽃이 피고 사해 운중 월일감 너른 바다 같은 구름 속 거울 같은 달이여
편편 비비해 낱낱이 흩날리는 꽃잎이여 홍화지홍냐 붉은 꽃이 더 붉은 것인가 지지발발해 가지마다 피고 또 피어나니 녹수지롱이냐 푸른 나무 더 푸르게 다가오네. 한자를 읽고 또 해석하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죠. 우리가 한시는 또 한시대로 그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우선 굉장히 그 밝죠. 우선 멱자도 밝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이연의 시들을 보면 지금 낱낱이 흩날리는 꽃잎이여 붉은 꽃이 더 붉을 것인가 가지마다 피고 또 피어나니 푸른 나무보다 더 푸르게 다가오네. 이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이 풍경은 여러분들 물고기가 힘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물 밖으로 튀어나오죠. 개들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물속과 물 밖의 경계, 그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을 정도 힘이 넘치면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이 상태는 바로 붉은 꽃이 더 붉고 가지마다 피어나고 이런 것은 생명의 어떤 고양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단순한 봄의 계절이 아니라 자기 생명력이 가장 고양된 그 상태. 그러니까 하늘님하고 대화할 정도면 얼마나 그 내면적으로 충만한 어떤 기운들을 이야기를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그 노래 속에 슬퍼도 살아야 돼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러면 슬퍼도 살아야 된다는 구절을 살아야 된다는 구절을 빼고 왜 인간이 슬픈가요? 이게 여기는 굉장히 생명이 막 활발하다 한자로는 활발한 생명의 고양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시에서 보면 그런 생명의 고양된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죠. 생명력이 최고조로 이렇게 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욕심대로 하니 그보다 조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아까 누가 죽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가장 큰 슬픔이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죠.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늙어 있다. 그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슬픔은 가장 큰 슬픔, 여러 슬픔이 있어요. 욕망대로 안 돼서 슬프기도 하고 그때는 안 되는 그 슬픔을 주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슬픔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슬픔이지 않는가. 이래서 슬퍼도 살아야는 물론 이 노래는 슬퍼도 살아야에서는 지금 명성하고 입장에서 죽은 명성하고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명성하고라는 그걸 보지는 안 했어요. 보지는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슬픔 그런 가장 근원적인 슬픔이 아까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야말로 태어나자마자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가장 근원적인 슬픔이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우리 화절시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명명기운 각각 명명기운 저는 운을 굉장히
호문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시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시 같지만은 이분들은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자 한자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기운 하면 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운명, 그죠? 쉽게 말해서 운명.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성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해서 여성분을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어요? 여기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예?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지금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하필 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분단에다 이 가난한 나라에다가 이렇게 태어난 자 원망 많이 하셨죠, 사실은. 예? 미국 같은데 스위스 같은데 태어나면 고민도 없고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막 캐나다로 이민 가기도 하고 한국 싫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슬픔일 수도 있죠. 그것을 원망하면 무슨 주의자가 되겠습니까? 허무주의자가 되겠죠. 네? 그야말로 세상은 부조리가 하나 있고 내가 선택권도 없이 내가 어느 사람 경상도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 내가 가난한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났는가 이런 사실은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허무주의자가 돼서 막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우는 여기서 명명기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여러분들 던져왔죠? 그래서 아마 시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시인이 되고 그걸 장학적으로 막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걸 계속 쫓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 운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을 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세상에 온 이유 내가 인간으로서 여기 온 사명 거창하면 사명 그 이유를 계속 질문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달콤하고 웃으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 내 안에 거창하게 말하는 어떤 신성이라든가 내가 분명히 세상에 온 이유 그걸 다 질문하지 못하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작품들이 태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각자의 생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각각명입니다. 그것을 내가 세상에 오는 이유를 보편적으로 어떤 삶의 기준이 아니라 각각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크거나 적거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연에 보면 그래서 수훈이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에 보면 편편비비해라고 있죠. 조각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꽃잎이 나는 거 그걸 저는 이번 여름 봄에 실감했습니다. 제가 4월달에 담양에서 레지던스를 하고 그때 마침 그 벚꽃이
갈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모내기 하기 전에 이 꽃잎이 떨어지는데 그걸 시 이야기 살짝 할게요. 그래서 그때 그 시를 제가 제목을 제일 좋을 때는 뭐라고 하죠? 하얀 연화. 그 제목을 하얀 연화인데 그 상황이 참 재밌어요. 그걸 발견한 게 뭐였냐면 어떤 물가치대라고 하더라고요. 물가치새. 그러니까 이게 물가치새가 이제 벚꽃이 있는데 막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게 순놈이 암놈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잎이 더 이제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꽃잎을 보면서 하여튼 근데 벚꽃잎이 수만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실었을 때 어떻게 쓸까요? 웃어서 짓다, 막 우르르 짓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논열체기로 가라는 다 낱낱이 짓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 어떻습니까? 집단적으로 죽습니까? 꽃잎 하나도 세상에 다 낱낱이 짓더라고요. 낱낱이 떨어지더라고요. 다 자기 위치, 논문에 떨어진 놈, 그러니까 같은 자리 그냥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짓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각각명이라는 각기 깨닫는. 그러니까 근데 자칫 지금까지 사상들은 이렇게 유토피아라든가 뭔가 우리 문학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 전망을 제시할 때 보통 집단주의적으로 막 서로 공동체가 되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어울려 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낱낱이 지는 것이 조화를 이룬 세계가 참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 다음에 각각이 깨닫는 것, 집단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성하는 그걸 사실은 이번 응원봉 사태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자기들이 각자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꺼지지 않는 응원봉 불빛은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죠. 옛날에 촛불 형방 이럴 때는 촛불은 이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희생 이런 건데 지금 세대들은 자기들이 응원봉 세대, 비스 세대라고 자기 세대의 균형. 물론 이기적인 것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애들 내면에는 각자가 빛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집단이라든가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설치한 것이 바로 저는 동학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지금 봅니다. 저도 요즘에는 사실은 동학사상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처음 이 동학사상에서 접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국경과 인종과 이념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종교가 있다면 동학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악용해서 물론 증산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개인화시켜서 전유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온 동학은 특히 이런 그야말로 각자가 죄인 전체 속의 한 부분이 아니라 각자가 빛나는 어떤 각각명의 세계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일을 전 세계의 어떤 혁명이라든가 이런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 저는 각각명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각자가 빛나는, 각자가 깨닫는. 그래서 각자가 그야말로 홍화지요. 붉고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시에서 반복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리듬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반복 춤 같은 것도 계속 반복되는 동작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양이 되죠, 정신이 고양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시는 이제 그 최소한의 반복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리듬이라는 게 사실은 리듬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시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실 리듬입니다. 리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써버릴 텐데 우리가 보통 책상에 오면 막 뒤에 쓰지 않습니까? 게을러가지고 바로 쓰시면 근데 좋은 시들은 바로 리듬하고 언어하고 일치했을 때가 저도 모르는 시들이 한 번씩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최고양 상태고,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의외로 저는 김수영의 시 달나라 장난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달나라 장난 한번 읽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영 시인이 저는 시적 스승입니다. 제가 대학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야기 준비하십시오. 예. 제가 그리고 이 김수영 씨 제가 스승으로 삼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아까 40주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김수영이 쓴 논문들을 정리해서 좀 이제 좀 자부심을 갖는다면, 제가 40년 이상으로 이렇게 김수영 씨를 붙들고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에 나오는 김수영 모든 책들을 능가하는 책을 쓰려고 제가 지금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야 선생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 나와서 괜찮습니다. 나와서 제가 시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이제 천천히 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부탁하면, 신앙송 잘 하시겠지만은 행과 행 사이를 좀 제가 이렇게 한다면 행위가 돈다. 이렇게 읽지 말고 행위가 돈다.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줄글로 읽지 말고 그 행 사이에 한두 번만 쉬어주면 시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원에서 실에서는 이설인이라고 합니다. 이설인입니다. 서린. 설인. 딱 지켜졌습니다. 네, 달나라 장난 김수영. 팽이가 돈다. 어린 아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우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다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장에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에 가보아도 나 사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사이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날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 재택의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당신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우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죄송합니다.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서민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딕션도 너무 좋죠. 발음 하나하나 이렇게 잘하시고 또 특히 행과 행 사이를 띠임으로써 이렇게 시와 산문의 구분도 되고 잠깐 사이에 여러분 그 여백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막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저는 그래서 남성이라고 하지 않고 음성이라고 하는 음성. 음이도 음미하면서 또 소리도 내서 하는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아까 김수영 시인과 인연, 대학 1학년 때 이렇게 김수영 시인, 저는 몰랐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보다는 다른 부모님들 때문에 법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고시나 이런 그래서 아예 그쪽에 어릴 때부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 막 자주다 하니까 끝나고 문학에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대학을 선택할 때 과를 특히 선택할 때 내가 평생 그런 법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은 상의 없이 바꿔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 부모님 소망을 못 들어줬다 해가지고 굉장히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후회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길로 와서 김수영 시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참 그 스승으로 마음속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시인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약간 부러지지 않는 어떤 생전에 살아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런 힘이 됐던 그래서 그분한테 만약 올해 책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헌사일 수도 있죠. 스승입니다. 헌사니까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 문덕수 교수님은 길이듯이 저는 차후 좋은 스승을 모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김수영은 시인에 대한 자부심, 시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자기는 대한민국 전 재산이라고 자기의 정신이 대한민국 전 재산이라고 잡은 시권에 나옵니다. 그만치 시인으로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렇고 또 유명한 말인데 나는 아직까지 시를 안다는 것보다 큰 재산을 모르고 시를 안다는 것보다 큰 재산을 모르고
받아서 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 때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알기 때문이요. 그 전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게 전부 아닐까요?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인한테는 항상 그랬답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시를 쓰고 있어. 이런 그 자부심을 가졌던 큰 시인입니다. 뭐 시가 어렵니 어쩌니 막 비판하는 사람 많지만은 저희들은 전격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김세웅 연구회를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낱낱이 읽었죠. 산문이고 시고 같이 토론하고 읽을수록 위대한 시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에서 겉으로 크게 어려운 구절이 없을 겁니다. 아마 김수영이가 1953년 이런 무렵에 어떤 쓴 시인데 그야말로 이 배경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사실은 나무 집에 들어간 거죠. 지금 뭔 일로 저 손님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돌반으로 갔다. 그때 그 부인이 이제 그때는 일수놀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 빌려주고 이렇게 그런 데로 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그 팽이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이 장면에서 뭐냐면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답듯이 여기 팽이를 돌릴 때 살림을 사는 아이. 살림을 산다는 아이는 뭡니까? 그 전후 상황이니까. 살림을 사는 아이니까 부모가 없거나 어렵거나 하니까 살림을 사는 아들. 그쵸? 살림을 산다는 거. 조그마한 애가 살림을 사니까. 근데 동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밑에 구절은 노는 아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살림을 사는 아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노는 아이도 그 시인이 동시에 그걸 바라보는 그 눈이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참 공평하게 이렇게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런 구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그런 노는 걸 보면서 자기 삶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신기롭게 보인다. 근데 그때 아이가 뭔 순돌이를 하고 있습니까? 팽이. 자, 팽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앞에 우리가 지금 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왜 슬프다고요? 유하는 존재고 자기 의지로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팽이하고 우리 운명하고 좀 비슷한 점은 뭔가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팽이나 우리 인생이나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죠. 네? 비록 팽이도 자기 힘으로 돌 수는 없어요. 우리도 자기 힘으로 선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이데거 철학자는 우리를 내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피투성의 존재. 피투성인가 블루드가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닌 이렇게 내던진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실존주의는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고받았다는 것은 후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건데 하여튼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이고 사실은 팽이처럼 타력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팽이하고 운명이
법률적으로 같은 거죠. 이런 그 행위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상태만 아까 말한 헌법주의나 니힐리즘에 이제 빠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김수영이 가장 그 말한 것은 여기서 뭡니까? 이런 그 불합리한 사항이죠. 지금 막 프로펠러 비행기 뭐 이런 그 벽화 재택기 벽화라는 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자기도 지금 그 나무집에 뭐 빚을 받으러 왔던 자기도 소설 같은 생활이라고 했는데 자기 삶의 조건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팽이가 서서란 말이 지금 두 번 나오거든요. 까맣게 팽이가 까맣게 서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쪽 뒤에 보면 너도 나도 스스로 돈을 힘하여 공덕된 무엇을 위하여 우려서는 아닌데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자, 팽이의 생명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팽이는 돌아야 되고 돌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신병원에 그 돌이 팽이가 돌면 서 있는 거죠. 팽이가. 그죠? 무수한 가속력이라든가 그러니까 팽이가 돌려면 맨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야죠. 외국에서 맞아야죠. 근데 그러면 계속 맞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아까 그러면 각각명하고 이 팽이하고 스스로 도는 힘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팽이는 그 남의 타력에 의해서 돌아야 가속력이 있어야지 사실 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냥 그다음 우리가 그걸 은유적으로 그 팽이하고 우리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또 그런 사고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태어나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고 가야 돼. 예, 의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의지가 있는 거죠. 인간은 또 팽이하고 다른 건 팽이하고 비유할 수는 있지만 팽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 막 은유가 나빠라고 은유가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팽이는 처음에 여기서 팽이 이거 돌리려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 팽이가 고급팽이였던 것 같아요. 그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밑에 이렇게 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바닥에서.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가 팽이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도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힘을 놓을 때는 누구 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이웃들이라든가 나는 하나이야.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문제지만은 다 이웃들이 다 한꺼번에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 문화의 정서들이 다 키우고 크게 보면 한국이라는 문화폭토가 우리를 키운 것이고 그것들이 그냥 팽이 돌리는 힘이 외부적인 힘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그 집안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 도는 힘. 돌 때만 우리가 반드시 서잖아요. 그러니까 서다는 그 동사가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에서는 어떤 본질 안에 선다는 의미가 본질 안에 들어가다. 거기에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김수영이 유리한 점은 스스로 도는 힘이면 개인적인 각성, 아까 각각명 할 때 개인의 각성만 거기에 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김수영이 유리한 점은 거기 구절 한번 봐보시죠. 그 구절에 거기 앞에 뭐 있습니까?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앞에 구절.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생각하면 서러운 것이 아니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도 스스로 또 나만은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너도 나도 이게 각각이 각자가 깨어나. 그러니까 옛날에 지난 시대 혁명가들은 제도를 바꾸거나 뭔가 이념을 뭐 하나를 통일하거나 그러면 뭐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랬습니까? 뭐 러시아 혁명이든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고비마다 민주화 뭐 이른바 민주화 뭐 이런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좀 바꿨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사회가? 크게 바뀌었습니까? 제도가 몇 개 바뀐다고 해서 그야말로 각자가 그냥 빛나는 세상이 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그런 그야말로 이 너도 나도는 그러니까 물론 각자가 깨어난 것이 중요한데 정말 그런 세상이 오기 거쳐가지고 화음 세상이라는 것은 너도 나도 각자가 깨어날 때 그냥 이념 제도 우리 상이 존재만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이 이렇게 깨어날 때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화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화음경이라고. 근데 그 화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화음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화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장미꽃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장미꽃이죠. 그죠?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작은 불꽃, 네잎꽃은 네잎꽃대로 다 자기 존재를 다 피는 거. 그것이 조화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세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 그죠? 근데 요즘에 구호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그 차이는 있때 차별이 없어야 된다면서 차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막술적으로 막 불평등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 차이가 각각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 각자가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랑포교도 그 존재 이유가 다 있고, 그리고 그 꽃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각각의 세계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세계고 동학 사상이 지향하는 것이고 김수영이 말한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수영은 물론 수문을 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동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연관지지 좀 돼 있지 않느냐. 순전히 뭐랄까요 이렇게 논리라 할까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딱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유에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실쓰는 이유라든가 사는 이유를 이런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저도 결국은 각각의 세계로 갖고 있고 그야말로 제가 여기 시간을 다른 거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가 바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부족한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스스로 보는 힘과 동학의 각각이면 저마다 자기 안에 빛을 밝히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인 역시 시대와 공동체의 언어에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로 스스로 도는 힘을 가져야 할 텐데요. 한 시인, 여기는 이제 선생님도 해당됩니다. 한 시인이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순간은 언제고
각자 언어를 가져야 되는 스스로 도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그 고유한 언어가 또한 타인과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히 이야기할까요? 예.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라는 장르가 그리고 실패를 각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막 시적인 누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막 아름다운 표현 가능한 사람한테도 설득하고 막 이런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의 장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시를 써서 막 이렇게 막 과장이 아니라 사실은 소설가하고 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세월이 강물처럼 이런 비유 써도 아무 말 안 씁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쓰면 그거 상투적이라고 하죠. 그죠? 굉장히 억울해요. 한번 그 일세일대 한 표현 사실 또 부각적이 쓸 때는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적인 그 효과를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아까 그 진짜 그러니까 이 각각명에 가장 가까운 그 언어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결국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고양된 형태가 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시인은 조사 하나 갖고 생명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만의 느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을 강하게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냥 무난한 표현, 타협을 해줬거든요. 그러나 그야말로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자기만의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전에 없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아방가르드를 제수처럼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의 언어를 냈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하고 저는 그래서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실패할 줄 알아. 그 실패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틀에 갇히지 말고 그 언어적 모험을 존재론적 모험을 해야 된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모두에 소개하실 때 동학 사상을 확실하게 네. 정립하기 위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하고 결부시켰는데 동학 사상이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의 그 종교 철학인데 네.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 40년 동안 시를 써오시면서 이런 내용을 시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질문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그 김수영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왜 김수영 같이 안 쓰냐? 또 이제 김지아 선생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김지아 같이 시 안 쓰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태가 안 나는 건데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 아마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갔는데 제 시에 울음을 깨운다라든가 이런 시들은 그 새에도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속 유기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유기장 새에서 울음을 깨운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그 엽새 그릇이 단순히 엽새 그릇이 아니라 어떤 기구로 해서 그 울음을 깨운다는 김지아 사상을 집어넣고요. 또 사실 김지아 스승이지만 김지아 스승이라고 해서 내가 따라간 게 아니고 김지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풀이라는 시도 이미 저는 풀이라는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넘어서기 위해서 풀에 대한 소원을 20일 첫 번째 썼습니다. 왜 풀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냐? 더러 그렇게 안 움직인 놈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교생수사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운동장에 풀은 아닌데 이렇게 나무가 서 있어요. 시끄러워.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쪽으로 다
그 이파리가 휩쓸릴 것 같죠.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서 분당에서 서쪽으로 다 이파리가 막 흔들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역학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안 움직이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놈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김수영 씨의 풀을 보면 집단주의 막 돌풍이 나쁘고 이쪽으로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집단적으로 울잖아요. 그에 대한 그 좀 반기랄까 뭐 폭포 같은 경우도 막 떨어지기만 해요. 막 그리고 뭐 두려움도 없이 떨어진다 이런 시들을 아니 폭포는 역으로 속기도 한다. 그리고 그 폭포가 일사불란하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폭포를 보니까 막 갈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하나로 결집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신척 스승으로 모시지만 그 양반을 궁극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 아마 동학사상이라든가 그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넘어서기 위해서 스승이 항상 후대 세대들은 선배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수영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 김수영을 좋아하는 그 선후배들은 자기가 다 김수영 넘어섰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왜 넘어서려고 합니다. 무조건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통학 선생 얘기하신 김수영 씨를 얘기하시니까 김수영 또 연구를 올해는 모임을 했잖아요. 예. 금방 풀을 얘기하셨는데 네. 이 풀을 우리 민중같이 함을 얘기할 때 먼저 눕고 문들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에 대해서 김수영 시인의 어떤 기능을 잘 모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김수영 씨가 연구한 모임에서 그 풀을 어떻게 예. 맨 처음에 저 간단히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제가 그 다른 써놨는데 맨 처음에 그 첫 행에서는 그야말로 바람에 의해서 눕습니다. 네? 그 시 한번 읽어 그 잠깐 그 시간 되나요? 그럼 이게 네. 아 제가 이거 저도 찾아가지고 5분 좀 넘었네요. 김수영 풀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게 뭐냐면 2년, 3년에 가면 이제 스스로 풀이 스스로 눕습니다. 묵대도. 맨 처음에는 예부에 의면서 눕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눕습니다. 스스로 물고. 그 변화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눕는 것도 이제 자기 의지대로 눕습니다. 사실. 예, 자기가 선택해서 눕습니다. 맨 처음에는 바람에 나붙겨. 그걸 민중이님의 그 나붙기단 말은 대립이 아닙니다. 바람하고 풀이. 나붙기면 그 사실 바람이 활력을 주고 촉취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해석이 사실은 그 너무 엉터리였다. 그래서 그 누가 그런 걸 민중으로 썼나라고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김현성 시인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관동 출판사에 나오는 참고서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백남철 선생님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막 죽어를 찾는데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시를 해석했나 해가지고 찾아보고 나중에 보니까 김현수 선생님 그 참고서에 관동 출판사에 출판사에서 그게 그냥 그동안에 너무나 오덕된 그가 있습니다. 제 책 나오면 아마 그 풀에 대한 해석이 대한민국 최고일 겁니다. 그런 민중이 아니라 얘기죠. 예. 그리고 그 구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풀이 웃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풀이 웃는다는 표현. 울고 뭐. 바라보다 늦게 예, 웃는다.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표현 좋습니다. 그리고 김수영이 웃음에 대해서도 많이 웃음에 대해서라는 시도 있고 웃음이라는 시도 있고 웃음을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한 이 서러운 세상에서 슬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견디는 힘이 웃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웃음을 굉장히 중요시한 또 시입니다. 네. 왜이 소재가 물론 팽이지만 왜 주제를 팽이로 안 하고 달달한 장난이라고 했어요? 아니 달라는 장단이 제목을 달라라는 보통 뭡니까? 그 이상세계 별세계의
글에도 나오는데 지금 현실은 굉장히 가파른 시기지 않습니까? 이 시를 쓴 배경도 전쟁 후고 자기 생활도 피폐해 있고 실질적으로 김세웅도 막 아내도 막 우리 바람하고 하고 뭐 이러니까 저 힘든 세상에서 달나라는 그 현실 참 실화와 위대할 그 유로를 받을 수 있는 세계고 왜 장난이냐? 장난은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현실을 그게 애쓰고 막 그렇게 막 소위 말 인상 쓰고 견딜 수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이렇게 또 그것을 즐거움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견디면서 명랑하게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현실은 비참하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너든지 존재죠. 선택권이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그런 그 인간의 운명을 알고도 그 명랑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